지금 베이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 세계를 집어삼키려던 중국의 1조 2천억 원짜리 실크로드 프로젝트가 카자흐스탄 사막에서 완벽하게 침몰했기 때문입니다. 최전개 인력 200명, 최첨단 장비까지 총동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내민 예산은 고작 120억 원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코웃음 쳤습니다. 메추리알로 바위를 치겠다는 겁니까? 그로부터 정확히 6개월. 카자흐스탄에서 터진 결과는 중국의 자존심을 산산조각냈습니다. 고작 100분의 1 예산으로도 중국을 압도적으로 추월한 것입니다. 유엔은 이례적으로 특별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에 등장한 이름 고려인, 90년 전 강제로 이 땅에 버려졌던 그들이 돌아와 사막을 황금으로 뒤바꿨습니다.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실체를 공개합니다. 저는 지금 카자흐스탄 크지로르다 외곽에 홀로 서 있습니다. 눈앞의 풍경이 도저히 현실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가슴 속에서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게 느껴집니다. 중국 농업부에서 30년을 바쳤습니다. 그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치욕입니다. 제 왼쪽을 보십시오. 축구장 200개 크기의 광활한 대지가 시커멓게 타들어가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화재가 휩쓸고 지나간 듯 갈라진 땅 틈새로 하얀 염분이 흉터처럼 배어나와 있습니다. 7천억 원. 우리 중국이 이 땅에 쏟아부은 돈입니다. 최신형 무인 트랙터 50대는 엔진이 멈춘 채 고철 덩어리처럼 방치되어 있고, 세계 최고라 자부했던 스마트 관제 센터의 유리는 모래폭풍에 깨져나갔습니다. 이것이 자본과 기술로 자연을 정복하려 했던 우리의 처참한 성적표입니다. 이제 고개를 돌려 오른쪽을 봐주십시오. 불과 철조망 하나를 사이에 둔 그곳에 믿을 수 없는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황금빛입니다. 눈이 시리도록 찬란한 황금빛 물결이 사막의 바람을 타고 일렁입니다. 그 위로 드론들이 마치 꿀벌처럼 부지런히 날아다니고 땅속에서 솟아난 스프링클러가 무지개를 만들어냅니다. 그곳에서는 기계 소음 대신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노래가 들려옵니다. 이것이 한국이 만든 농장입니다. 예산 750억 원. 우리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으로 그들은 사막에서 기적을 피워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어디서부터 우리의 계산이 틀어졌던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된 6개월 전의 베이징으로 기억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6개월 전, 베이징 농업부 청사 35층 대회의실. 창밖으로는 자금성의 황금 기와가 여름 햇살에 번쩍이고 있었고, 회의실 안엔 냉방 시스템이 가동되어 서늘했습니다. 공기조차 완벽하게 통제된 그곳에서 저는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동지들, 보십시오. 이것이 중화의 미래입니다. 제가 레이저 포인터로 지도를 가리키자 중앙아시아 전역이 붉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프로젝트 만리장성. 지난 10년간 우리는 아프리카와 남미의 식량 기지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은 이곳 중앙아시아입니다. 특히 카자흐스탄은 구소련 시절부터 빵바구니라 불렸던 비옥한 땅입니다. 이곳만 장악하면 중국의 14억 인구는 영원히 배고픔을 모르게 될 것입니다. 회의실에 모인 50명의 고위 관료들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위기는 이미 승리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예산은 7천억 원입니다. 투입될 장비는 위성 제어 트랙터와 인공지능 수확기, 그리고 가뭄에 강한 유전자 조작 밀종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농사가 아닙니다. 대륙의 힘을 보여주는 군사 작전과도 같습니다. 그때 장관이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천보 동지, 완벽하오. 카자흐스탄 정부도 우리 제안에 감동했겠지? 단독 계약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소? 물론입니다. 장관 동지, 우리 외에 누가 감히 이런 규모를 감당하겠습니까? 저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외교부 연락관이 창백한 얼굴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긴급 보고입니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단독 수의 계약을 거부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장관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거부? 감히 우리 돈을 거절해. 조건이 마음에 안 든답니까? 아닙니다. 경쟁 입찰을 원한다고 합니다. 다른 국가의 참여를 허용했습니다. 경쟁? 하하하. 장관이 책상을 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어이없음과 분노가 뒤섞인 웃음이었습니다. 재밌군. 우리 중국과 돈으로 경쟁하겠다는 정신 나간 나라가 어디요? 미국? 아니면 오일머니를 앞세운 사우디? 연락관은 침을 꿀꺽 삼키더니 믿기 힘들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입니다. 순간 회의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3초 뒤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 역시 참지 못하고 피식 웃음을 흘렸습니다. 한국,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비닐하우스나 짓는 나라 말입니까? 자기네 식탁에 오르는 배추도 우리 산둥성에서 수입해가는 주제에 중앙아시아에서 우리랑 붙겠다고요? 이거 코미디가 따로 없군. 메추리알로 바위를 치겠다는 겁니까? 여기저기서 조롱 섞인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국토 면적이 우리 헤이룽장성 하나보다 작은 나라, 농업 기술이라고 해봤자 아기자기한 딸기 농사나 짓는 나라, 그런 한국이 대륙의 농업에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겐 모욕이었습니다. 한국 측 제안서입니다. 연락관이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우리 측 제안서는 트럭으로 실어야 할 만큼 방대한 분량이었는데 한국 측 서류는 고작 수십 장에 불과했습니다. 장관은 서류를 쳐다보지도 않고 제게 던졌습니다. 천보 동지, 자네가 훑어보고 브리핑하시오. 대체 무슨 배짱인지 구경이나 해봅시다. 저는 건성으로 서류를 넘겼습니다. 프로젝트명 아리랑, 촌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산 항목을 보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장관 동지, 이거 보십시오. 예산이 750억 원입니다. 750억 위안이 아니라? 아니요. 750억 원. 한화입니다. 위안화로 환산하면 40억 위안도 안 됩니다. 우리 예산의 10분의 1 수준이에요. 회의실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습니다. 거지들이 적선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그 돈으로 뭘 하겠다는 거야? 장비 목록은 더 가관입니다. 대형 트랙터 0대, 콤바인 0대, 대신 소형 드론 50대와 센서 3,000개가 전부입니다. 아, 그리고 현지 인력을 고용하겠답니다. 고려인이라 불리는 소수민족 노인들을요. 저는 헛웃음을 참으며 스크린에 한국팀 리더의 프로필을 띄웠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20대 후반의 젊은 여자였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작업복을 입고 머리를 질끈 묶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름 윤서아, 28살, 한국의 조그만 스마트팜 스타트업 대표입니다. 식물유전학을 전공했다는데 대규모 플랜트 경험은 전무합니다. 그냥 학교에서 화초나 키우던 아가씨 같습니다. 장관이 혀를 찼습니다. 쯧쯧. 한국 정부도 포기한 프로젝트구만. 구색 맞추기로 어린애 하나 보낸 거야. 천보 동지, 이번 출장은 휴가라고 생각하고 다녀오시오. 가서 대륙의 농업이 뭔지, 진짜 스케일이 뭔지 저 꼬마 아가씨한테 확실히 교육해주고 오시오. 알겠습니다. 아주 잔인할 만큼 확실하게 보여주겠습니다. 자본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어디인지 저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서류 마지막 장에 적힌 그 문구를 주의 깊게 봤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다. 땅의 기억을 되살릴 뿐입니다. 그때는 그저 약자들의 감상적인 변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농업은 과학이고 물량이고 화학전입니다. 기억 따위가 소금 사막에서 곡식을 키워낼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만의 날개를 달고 카자흐스탄으로 향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크지로르다 공항에 내렸습니다. 비행기 트랩을 내려오는 순간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입안이 텁텁해지는 모래맛, 그리고 미세하게 느껴지는 짠 냄새, 그것은 수십 년 전 말라버린 아라레의 유령들이 보내는 경고 같았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현장으로 향하는 길, 저 멀리 지평선 끝에서 거대한 흙먼지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 선발대가 도착해 대지를 갈아엎고 있는 웅장한 광경이었습니다. 수십 대의 트랙터가 대열을 맞춰 땅을 뒤집는 모습은 마치 전차 부대의 진격 같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농업이지. 이게 바로 중국이지. 그런데 우리 구역 맞은편, 철조망 너머 한국 구역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먼지 구름도 엔진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낡은 군용 천막 몇 개와 컨테이너, 박스만이 덩그러니 놓여있을 뿐이었습니다. 도망친 건가? 장비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옆에 있던 조수가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차가 가까워지자 저는 무언가를 보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 땡볕 아래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윤서아였습니다. 그녀는 사진보다 훨씬 왜소해 보였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작업복을 입고 땅을 파는 대신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행동이 기이했습니다. 그녀는 땅에 귀를 대고 무언가를 듣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농기구 대신 아주 낡고 녹슨 나침반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농사를 짓겠다더니 나침반. 대다가 땅에 귀를 대고 있다고? 미친 건가? 호기심과 비웃음을 동시에 머금고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녀에게 다가가는 제 구두 굽소리가 쩍쩍 갈라진 땅 위로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사막의 태양보다 더 뜨겁고 깊은 우물처럼 고요한 그 눈빛을 마주한 순간 저는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왜 멈춰버린 나침반을 들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땅속에서 듣고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황무지 아래 잠들어 있던 거대한 비밀이 곧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농장입니까? 아니면 난민 수용소입니까? 제 첫 마디는 인사가 아닌 비아냥이었습니다. 윤서아 대표와의 첫 대면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흙먼지가 묻은 무릎을 탁탁 털어내는 모습이 너무나 태연해서 순간 할 말을 잃을 뻔했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녀는 훨씬 더 작고 왜소했습니다. 제 어깨에도 미치지 못하는 키, 햇볕에 그을린 피부, 그리고 아무렇게나 질끈 묶은 검은 머리칼, 7천억 원이라는 거대 자본과 맞서 싸우러 온 적장이라기보다는 배낭여행을 온 대학생처럼 보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첨보 엔지니어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네요. 그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은 거칠고 투박했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손바닥, 적어도 책상 물림은 아니라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는 둥 마는 둥하고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윤 대표, 농담할 기분 아닙니다. 제가 오는 길에 본 건 우리 중국팀의 최신형 트랙터 50대가 대지를 뒤흔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뭡니까? 삽 한 자루 안 보이고 트랙터 엔진 소리 대신 팔이 날아다니는 소리만 들리는군요. 제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한국팀의 베이스 캠프는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낡은 군용 천막 3동, 페인트가 벗겨진 컨테이너 박스 2개, 그리고 그 주변을 오가는 사람들은 고작해야 10여 명 남짓이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들의 행색이었습니다. 최첨단 작업복을 입은 우리 엔지니어들과 달리 그들은 헐렁한 셔츠에 밀짚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마치 19세기 농부들의 흑백 사진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분들 엔지니어 맞습니까? 아니면 현지에서 급하게 구한 일용직입니까? 제가 턱끝으로 한 노인을 가리켰습니다. 칠수는 넘어 보이는 주름진 얼굴에 노인이 쭈그리고 앉아 흙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윤서아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말씀 조심해 주시죠. 저분들은 일용직이 아니라 이 땅의 주인들입니다. 주인? 카자흐스탄 사람 말입니까? 고려인입니다. 빅토르 최 선생님이시죠. 평생을 이 크즈로르다의 소금 땅과 싸워오신 분입니다. 고려인.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묘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연해주에서 이곳 중앙아시아로 쫓겨난 조선의 유민들, 역사책에서나 봤던 그 유령들이 지금 제 눈앞에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상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역사는 존중합니다만, 윤 대표, 농사는 감성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경험이 밥 먹여주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데이터와 장비가 밥을 먹여주죠. 당신의 장비는 어디 숨겨놨습니까? 윤서아는 피식 웃더니 컨테이너 박스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다 있습니다. 저 컨테이너 하나에 트랙터가 들어간다고요? 트랙터는 없습니다. 대신 더 강력한 게 있죠. 그녀가 휘파람을 불자 컨테이너 지붕이 열리며 윙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날아올랐습니다. 드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던 방제용 대형 드론이 아니었습니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소형 드론 50대가 마치 벌떼처럼 대형을 이루며 날아올랐습니다. 그것들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황무지 위를 낮게 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벌새라고 부릅니다. 초분광 센서를 탑재했어요. 지금 땅속 30cm 깊이의 염분 농도와 수분 함량을 실시간으로 스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녀가 태블릿 PC를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드론들이 보내온 데이터가 3차원 지도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붉은색, 파란색, 노란색 점들이 땅속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려하군요. 하지만 윤 대표, 지도를 그리는 게 농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땅을 갈아야 씨를 뿌리죠. 우리 중국팀은 이미 심토 파쇄기를 투입해서 땅을 1m 깊이로 갈아엎고 있습니다. 굳은 땅을 깨부수고 숨을 쉬게 해야 하니까요. 당신들은 언제까지 구경만 할 겁니까? 제 지적에 윤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땅은 갈아엎으면 죽습니다. 뭐라고요? 크지로르다의 흙은 표면만 말라있을 뿐, 그 아래는 거대한 소금 호수나 다름없어요. 트랙터로 깊게 갈아버리면 모세관 현상 때문에 지하의 소금기가 표면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여기는 농토가 아니라 염전이 되어버려요. 땅을 깨우는 게 아니라 땅을 죽이는 짓이라고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거 참. 우리 중국 농업부 박사님들이 그걸 몰라서 트랙터를 돌리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특수 코팅된 종자를 씁니다. 염분 따위는 버틸 수 있다고요.
겁먹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겁먹은 게 아닙니다. 듣고 있는 겁니다. 윤서아는 다시 아까 그 자세로 돌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낡은 물건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고장난 나침반인 줄 알았습니다. 유리는 깨져 있었고 바늘은 녹이 슬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자세히 보니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이 이상했습니다. 북쪽이 아니었습니다. 바늘은 미세하게 떨리며 서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고물상에서 주워온 나침반입니까? 아니요. 1937년 제 증조할아버지가 연해주에서 강제로 열차에 태워질 때 품에 안고 계셨던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바람 소리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이 나침반은 고장난 게 아닙니다. 북쪽을 가리키지 않거든요. 이건 고향을 가리킵니다. 동쪽, 한반도를요. 하지만 지금은 바늘이 움직이지 않아요. 왜인지 아세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 서려 있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종착역이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와 수만 명의 고려인이 짐짝처럼 버려진 곳, 살기 위해 맨손으로 땅을 파고 토구를 지었던 곳. 이 땅의 흙일 그램에는 소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의 피와 눈물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기계를 들이댈 수 없는 겁니다. 땅이 아파하니까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지금 농업기술자가 아니라 무당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녀 뒤에 서 있던 고려인 노인 빅토르 최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너희는 이 땅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짐짓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깼습니다. 감동적인 스토리군요. 하지만 윤 대표, 감성으로 농사가 된다면 시인들이 제일 부자였겠죠. 역사는 밥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6개월 뒤에 결과로 말하게 될 겁니다. 그때 가서 땅이 아프네, 어쩌네 하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입니다. 결과로 보여드리죠. 다만 윤서아는 일어서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저희가 심을 씨앗은 당신들의 유전자 조작 밀과는 다릅니다. 이 땅이 허락한 유일한 생명이니까요. 저는 더 이상 대화를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신을 맹신하는 아마추어들과 말싸움을 해봤자 시간 낭비였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제 차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우리 중국팀의 트랙터들이 굉음을 내며 대지를 뒤집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힘, 저 파괴력, 저것이 바로 문명이고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거는 순간 백미러로 본 한국팀의 모습이 제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땅을 파지 않았습니다. 대신 드론들이 일제히 땅으로 내려와 쇠꼬챙이 같은 센서들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침술사가 환자의 몸에 침을 놓듯 아주 조심스럽고 정밀하게 침을 놓는다? 그때 문득 윤서아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하에 소금기가 올라온다. 설마 그녀의 말이 사실일까요? 아니, 그럴 리 없습니다. 우리에겐 세계 최고의 토양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틀렸을 리 없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지우며 엑셀을 밟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우리 중국 캠프는 대낮처럼 환한 조명을 켜놓고 24시간 철야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기계들의 움직임은 웅장했습니다. 반면 철조망 너머 한국 캠프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직 작은 모닥불 하나만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닥불 주위로 그림자들이 모여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낮에 봤던 10여 명의 엔지니어들 외에도 어둠 속에서 수십 명의 고려인들이 걸어 나와 모닥불 주위로 둥글게 앉았습니다. 그들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실려온 그 노래는 구슬프면서도 어딘가 섬뜩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그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90년 전 이 땅에 버려진 원혼들을 달래는 진홍곡처럼 들렸습니다. 도대체 저들은 밤마다 모여서 무엇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윤서아는 저 유령 같은 사람들과 함께 무슨 작당을 꾸미고 있는 걸까요? 다음날 아침, 저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밤새 철야 작업을 마친 우리 쪽 밭의 흙 색깔이 변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짙은 갈색이었던 흙 위로 하얗게 서리가 내린 것처럼 무언가가 덮여 있었습니다. 설마. 저는 차에서 내려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손으로 흙을 찍어 맛을 보았습니다. 짭니다. 소금입니다. 윤서아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가 땅을 깊게 갈아엎은 탓에 지하에 잠들어 있던 소금기가 모세관을 타고 올라온 것입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저 멀리 지평선에서부터 희뿌연 모래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모래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소금 폭풍, 이 지역 사람들이 하얀 죽음이라 부르는 재앙이었습니다. 물을 쏟아부어 씻어내란 말이다. 제 고함 소리가 무전기를 타고 현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새벽에 발견된 하얀 소금기는 우리 팀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비상대책을 가동했습니다. 인근 시르다리아 강에서 물을 끌어와 밭을 통째로 씻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막대한 양의 농업용수가 펌프를 통해 콸콸 쏟아졌습니다. 7천억 원의 예산이 있었기에 가능한 물량 공세였습니다. 국장님, 이러면 지하 수위가 더 올라갑니다. 악순환입니다. 토양학자가 우려를 표했지만 저는 묵살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소금을 없애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하루 종일 물을 퍼부은 끝에 흙은 다시 검은색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돈으로 해결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본격적인 파종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드래곤 7 무인 트랙터 50대가 일제히 기동했습니다. 위성 GPS와 연동된 이 기계들은 오차 범위 2cm 내에서 정확하게 줄을 맞춰 씨를 뿌렸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작물은 허베이 3호라는 유전자 조작 밀이었습니다. 가뭄에 강하고 성장이 빨라 석 달이면 수확이 가능한 괴물 같은 품종이었습니다. 광활한 100헥타르의 대지가 순식간에 정리되었습니다. 기계가 지나간 자리는 자대고 그은 듯 반듯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농업의 정수였습니다. 저는 벅차오르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옆을 돌아보았습니다. 과연 한국팀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철조망 너머 한국 구역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트랙터는커녕 경운기 한 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서아 대표와 엔지니어들이 드론을 띄우고 있었는데 그 드론들은 씨앗을 뿌리는 게 아니라 땅에 무언가를 쏘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지? 비비탄 총싸움이라도 하나? 저는 고성능 망원경을 눈에 갖다 댔습니다. 드론 하단부에는 압축 공기 발사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피슈 미세한 소음과 함께 드론이 땅을 향해 캡슐 같은 것을 쏘아보냈습니다. 땅을 갈아엎지 않고 흙 속에 직접 씨앗을 박아 넣는 방식이었습니다. 저건 직파 재배? 미쳤군. 저 딱딱한 소금 땅에 구멍도 안 파고 씨를 심겠다고? 직파 재배는 벼농사에서나 쓰는 방식입니다. 게다가 이곳은 돌처럼 굳은 황무지입니다.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말라 죽을 게 뻔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심는 작물의 정체였습니다. 저는 망원경의 배율을 최대치로 높였습니다. 캡슐이 깨지면서 나온 씨앗. 그것은 밀이 아니었습니다. 옥수수도 아니었습니다. 길쭉하고 갸름한 모양. 쌀? 맙소사, 쌀이라고? 저는 헛웃음을 넘어 경악했습니다. 쌀은 물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입니다. 이곳은 연 강수량이 200mm도 안 되는 반건조 사막지대입니다. 여기서 벼농사를 짓겠다는 건 사하라 사막에서 열대우림을 만들겠다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윤서아, 당신 완전히 돌았군. 제정신이 아니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들은 농사를 지으러 온 게 아니라 한국 정부의 세금을 공중분해시키러 온 것이라고. 승부는 이미 결정났습니다. 우리는 가뭄에 특화된 밀을 심었고 그들은 물 먹는 하마인 벼를 심었습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제 확신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한국 캠프에서는 기이한 광경이 목격되었습니다. 낮에는 드론을 날리고 밤에는 컨테이너 박스에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한 저는 야밤을 틈타 한국 구역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보안 요원들의 눈을 피해 철조망 가까이 엎드렸습니다. 컨테이너의 열린 문틈으로 내부가 보였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모니터들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그 화면에는 믿을 수 없는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토양 미생물 활성도 45%에서 62%로 상승, 염분 분해, 박테리아 증식률 양호, 뿌리 활착 시뮬레이션 성공 확률 88%. 미생물? 그때 윤서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빅토르 선생님, 오늘 드론으로 살포한 K-메타 미생물 반응이 아주 좋아요. 염분을 먹이로 삼는 녀석들이라 흙 속의 소금기를 빠르게 분해하고 있어요. 이 속도면 모세관 현상을 역이용할 수 있겠어요. 빅토르 최라 불리는 고려인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어릴 적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지. 소금 땅에는 짠 걸 좋아하는 풀이 따로 있다고. 자네가 가져온 그 미생물, 흙 냄새를 바꾸고 있어. 달큰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들이 드론으로 쏘아보낸 캡슐에는 씨앗만 들어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발효 기술로 배양한 특수 미생물이 함께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 미생물들이 딱딱한 흙을 부드럽게 만들고 소금기를 분해해 영양분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화학 비료가 아니라 미생물이라고? 땅을 갈아엎는 게 아니라 흙 자체의 체질을 바꾼다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국은 거대한 트랙터로 땅을 정복하려 했지만 한국은 보이지 않는 미생물로 땅을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싸움이었습니다. 아니, 파괴와 치유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또 다른 기이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고려인들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미세한 기계음이었습니다. 수십 대의 드론이 밤하늘을 날며 내는 프로펠러 소리가 묘하게도 일정한 음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드론의 주파수를 조작해 작물에게 스트레스를 덜 주는 특정 음파를 발생시키고 있었습니다. 과학과 감성이 결합된 실로 섬뜩할 정도로 정교한 계산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구역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유전자 조작밀이 무서운 속도로 자라났습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푸른 싹을 틔우는 그 생명력에 저는 다시 자신감을 찾았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대륙의 속도입니다. 하지만 한국 구역은 조용했습니다. 드문드문 연한 초록색 점들이 보일 뿐 우리처럼 밭 전체가 푸르러지는 장관은 없었습니다. 거 보십시오. 변은 안 된다니까요. 다 말라 비틀어질 겁니다. 부하 직원들이 킬킬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망원경으로 본 그 작은 싹들의 색깔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벼의 연두색이 아니었습니다. 짙은, 아주 짙은 청록색이었습니다. 마치 강철로 만든 풀처럼 단단해 보였습니다. 저게 벼라고? 무슨 벼가 저렇게 생겼지?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문을 풀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파종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하늘의 색깔이 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후 2시였지만 사방이 황혼처럼 어두워졌습니다. 대기의 흐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쥐 죽은 듯한 정적. 그것은 폭풍 전야였습니다. 국장님, 기상 레이더에 이상 신호가 잡힙니다. 관제실에서 다급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단순한 모래 폭풍입니까? 아닙니다. 풍속 40m급 돌풍입니다. 그런데 성분이 이상합니다. 공기 중 염분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염분 농도 상승. 순간 잊고 있었던 공포가 되살아났습니다. 하얀 죽음. 크지로르다의 저주라 불리는 소금 폭풍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지평선 너머에서 거대한 하얀 벽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모래가 아니었습니다. 말라버린 아랄의 바닥에서 긁어 모은 수천 톤의 소금 결정체들이었습니다. 비상, 전원 비닐하우스 밀폐, 방풍벽 올려. 하지만 늦었습니다. 7천억 원짜리 첨단 장비들은 자연의 분노 앞에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하얀 벽이 우리 농장을 덮치기 직전, 저는 본능적으로 한국 구역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윤서아와 고려인들은 밭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드론들이 마치 가미카제처럼 폭풍을 향해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뭐 하려는 거지? 자살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그 순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세상이 하얗게 지워졌습니다. 귀를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세상은 온통 하얀색이었습니다. 눈보라가 아닙니다. 살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소금 결정들이 폭풍우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지로르다의 저주, 하얀 죽음이었습니다. 방풍벽이 무너집니다. 비닐하우스 3동 파손, 트랙터 엔진룸에 소금이 들어갑니다. 관제실 무전기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려 했지만 유리창은 이미 불투명한 하얀색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소금 모래가 창문을 사포처럼 긁어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7천억 원을 들여 세운 최첨단 시설들이 자연의 분노 앞에서는 종이배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엔진 꺼. 흡기구 막아. 제발. 저는 고함을 질렀지만 제 목소리는 폭풍 속에 묻혔습니다. 바람은 시속 120km를 넘나들었고 공기 중 염분 농도는 치사량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작물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유전자 조작으로 강화된 허베이 3호 밀조차도 이 끔찍한 염분의 공습을 견뎌낼 재간은 없었습니다. 잎사귀 표면의 기공이 소금기에 막혀 숨을 쉬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은 장장 6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바람이 잦아들었을 때 밖으로 나가 본 광경은 처참했습니다. 대지는 하얀 소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마치 눈이 내린 것 같았지만 그것은 죽음의 색이었습니다.
우리 농장에 푸르던 밀밭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잎사귀 끝이 타들어 가득 갈색으로 말랐고 줄기는 힘없이 꺾여 있었습니다. 피해 상황 보고에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트랙터 15대 전자회로 고장, 센서 80% 불통, 그리고 작물의 40%가 고사 위기입니다. 40%. 첫 번째 위기에서 벌써 절반 가까이를 잃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득 한국팀 생각이 났습니다. 그쪽은 더 심하겠지. 벼는 밀보다 약하니까. 저는 비틀거리며 철조망 쪽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구역은 우리보다 지대가 낮아 소금기가 더 많이 고였을 게 뻔했습니다. 전멸했을 겁니다. 아니, 전멸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제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질 테니까요. 하지만 철조망 너머를 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 농장은 멀쩡했습니다. 어떻게? 하얀 소금기가 밭고랑 사이에 수북이 쌓여 있었지만 그 위로 꼿꼿하게 서 있는 작물들이 보였습니다. 꺾이지 않았습니다. 마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짙은 청록색 잎사귀들은 소금을 뒤집어 쓴 채 더 강렬한 생명력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잎사귀 표면에 미세한 털 같은 것이 돋아나 있었습니다. 소금 결정들이 그 털 위에 맺혀 있을 뿐 잎의 기공을 막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벼라고? 그때였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윤서아 대표가 밭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드론 한 대를 회수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셨나 보네요. 첨보 엔지니어님, 이게 뭡니까? 어떻게 벼가 소금 폭풍을 견딥니까? 우리 유전자 조작 밀도 다 죽었는데? 제가 따지듯 물었습니다. 윤서아는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심은 건 일반 벼가 아닙니다. 염생 벼입니다. 퉁퉁마디 같은 염생 식물의 유전자를 벼에 결합한 신품종이죠. 이름은 아리랑이라고 지었어요. 아리랑? 네. 슬픔을 넘어 희망으로 피어나는 노래처럼요. 이 벼는 소금을 도구로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소금을 흡수해서 세포 내액포에 격리시킵니다. 삼투압을 조절해서 물을 더 잘 빨아들이죠. 즉, 소금이 비료나 다름없는 셈입니다. 소금을 먹는 벼라니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소금을 피하려고 땅을 씻어내고 비닐을 덮었지만 한국팀은 소금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까 보셨던 드론들이 한 일을 설명해드리죠. 윤서아가 태블릿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폭풍이 몰아칠 때 드론들이 밭 위를 비행하며 무언가를 뿌리는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폭풍이 오기 직전 드론들이 키토산 코팅제를 살포했습니다. 개 껍데기에서 추출한 천연 물질이죠. 이게 잎사귀에 얇은 막을 형성해서 소금기가 직접 닿는 걸 막아줬어요. 마치 갑옷을 입힌 것처럼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전자 조작과 천연 코팅제, 최첨단 생명공학과 자연의 지혜가 완벽하게 결합된 전략이었습니다. 저희는 땅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았어요. 땅의 성질에 맞는 작물을 데려왔을 뿐이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7천억 원의 장비가 고철이 되는 동안 750억 원의 지혜는 살아남았습니다. 패배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뒤 두 번째 재앙의 전조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복구 작업이 한창이던 어느 날 오후, 하늘 저 멀리서 검은 구름대가 몰려오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비구름입니까? 아닙니다. 레이더에 잡히는 패턴이 생물체 같습니다. 생물체? 설마. 저는 급히 망원경을 들었습니다. 지평선을 새까맣게 뒤덮으며 다가오는 그것, 윙하는 소름 끼치는 날갯짓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메뚜기였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악몽.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풀 한 폭이 남기지 않는다는 그 악명 높은 사막 메뚜기 떼였습니다. 수억 마리의 굶주린 잎들이 우리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비상. 전원 살충제 준비해. 드론 띄워. 저는 공포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1차 위기에서 살아남은 작물들을 이번에는 지켜야 했습니다. 중국팀은 보유한 모든 화학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고농도 살충제를 탑재한 방제 드론 50대가 출격했습니다. 다 죽여버려. 접근하지 못하게 해. 하얀 소금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이번에는 검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리고 한국팀은 이 거대한 식탐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저는 문득 빅토르 최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폭풍이 오기 전날 밤 하늘을 보며 무언가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달다. 손님들이 오겠어. 아주 배가 고픈 손님들이. 그는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한국팀은 이번에도 벼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메뚜기는 소금처럼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갉아먹고 씹어먹고 삼켜버리는 괴물들입니다. 이번에는 아리랑 벼의 갑옷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발포해. 한 마리도 남기지 마.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의 양상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삐익.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농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지평선 너머에서부터 몰려오는 검은 구름. 그것은 비구름이 아니었습니다. 수억 마리의 사막 메뚜기 떼였습니다. 그들이 날갯짓을 할 때마다 하늘이 어두워졌고 공기 중에는 썩은 풀 냄새 같은 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전원 전투 배치. 드론 띄워. 화학 살포기 가동해. 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농사가 아니라 전쟁이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최신형 방제 드론 50대가 일제히 날아올랐습니다. 드론 하단부에서는 희뿌연 살충제 가스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죽여. 다 쓸어버려. 독한 화학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메뚜기 떼의 선두 그룹이 살충제 구름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후두둑. 수천 마리의 메뚜기 사체가 빗방울처럼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성공입니다. 국장님, 효과가 있습니다. 부하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채 1분을 가지 못했습니다. 국장님. 저것들 안 죽습니다. 그냥 뚫고 들어옵니다. 살충제를 뒤집어 쓰고도 멀쩡한 녀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독이 오른 듯 맹렬하게 달려들었습니다. 내성입니다. 이놈들 이미 살충제에 적응했습니다. 아프리카와 중동을 거치며 수많은 화학 공격에서 살아남은 최정예 변종 메뚜기들이었습니다. 독가스조차 그들의 식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검은 파도가 우리 방어선을 뚫고 밀밭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안 돼. 내 밀밭.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7천억 원을 들인 유전자 조작 밀이 순식간에 갉아먹히기 시작했습니다. 사각사각하는 소름 끼치는 씹는 소리가 농장 전체를 메웠습니다. 트랙터 50대는 멈춰섰고 드론들은 배터리가 다 되어 추락했습니다. 우리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절망에 빠져 주저앉아 있던 제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철조망 너머 한국 구역. 그곳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살충제 냄새도 드론의 굉음도 없었습니다. 대신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웅, 우웅. 마치 거대한 파이프 오르간이 울리는 듯한 저주파 소리였습니다. 한국팀이 설치한 스피커 타워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였습니다. 뭐지? 음악이라도 트는 건가? 저는 망원경을 들었습니다. 한국론의 가장자리에 수십 개의 검은 스피커 타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타워에서 뿜어져 나오는 음파에 메뚜기 떼가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저것들 봐라. 한국 쪽으로는 안 가잖아? 메뚜기 떼가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것처럼 방향을 틀고 있었습니다. 한국론 상공 10m 높이의 투명한 돔이 쳐진 것 같았습니다. 음파, 방어막입니다. 부하 직원이 소리쳤습니다. 특정 주파수의 초음파를 쏴서 메뚜기들의 비행 감각을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서로 부딪히고 땅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구역 외곽에는 고려인들이 횃불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람을 등지고 연기를 피워 올리고 있었습니다. 저 연기 냄새, 쑥인가? 매캐하지만 향긋한 쑥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빅토르 최노인이 지휘하는 고려인들은 마른 쑥과 허브를 태워 연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전통 방식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쓰던 방법이죠. 메뚜기들이 싫어하는 냄새를 피우는 겁니다. 최첨단 음파 기술과 수백 년 된 전통 지혜의 결합. 한국팀은 살충제 한 방울 쓰지 않고 메뚜기 떼를 물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윤서아 대표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지금입니다. 유인 드론 발진. 한국팀 진영에서 드론 10여 대가 날아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살충제가 아니라 무언가 끈적한 액체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페로몬입니다. 메뚜기들을 유인하는 집합 페로몬입니다. 드론들이 메뚜기 떼를 몰고 농장 밖 황무지로 유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양치기 개가 양떼를 몰듯 드론들은 거대한 검은 구름을 이끌고 멀리 사라져 갔습니다. 와! 한국팀 진영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고려인 노인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고 젊은 엔지니어들이 서로 얼싸안았습니다. 그들의 노는 푸른 벼가 무성했고 단 한 포기도 뜯기지 않았습니다. 반면 우리 중국 구역은 처참했습니다. 밀밭의 절반이 앙상한 줄기만 남았습니다. 바닥에는 죽은 메뚜기 시체가 수북했고 살아남은 놈들은 여전히 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추가 피해율 20%입니다. 누적 피해 60%를 넘었습니다.
부하 직원의 보고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7천억 원의 최신 무기가 쑥 연기와 소리 따위에 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사기야. 이건 말도 안 돼. 저는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절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메뚜기 때가 지나가고 일주일 뒤 하늘이 붉게 타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재앙, 가뭄이었습니다. 강수량 0mm, 기온 45도, 지표면 온도 60도, 모든 수분을 말려버리는 살인적인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인근 시르다리아, 강의 수위가 급격히 낮아졌고 우리 펌프장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물을 퍼와 트랙터 엔진을 시킬 물조차 부족했습니다. 스프링클러는 멈춰섰고 살아남은 밀들은 갈색으로 타들어갔습니다. 잎사귀가 바스라지고 줄기가 힘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장님, 저 수조가 말랐습니다. 앞으로 3일이면 전멸입니다. 3일, 7천억 원짜리 프로젝트의 시한부 선고였습니다. 저는 타들어가는 목을 움켜쥐고 한국 구역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도 마찬가지겠지. 벼는 물 없으면 죽잖아. 하지만 제 기대는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한국노는 여전히 푸르렀습니다. 아니, 더 싱싱해 보였습니다. 도대체 물을 어디서 구하는 거야? 강물도 말랐는데 저는 미칠 것 같아서 망원경을 집어던지고 한국 구역으로 달려갔습니다. 철조망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윤서아, 당신 마법사야? 물을 어디서 훔쳐오는 거야? 윤서아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흙이 묻은 호스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훔치는 게 아닙니다. 아껴 쓰는 겁니다. 저희는 땅 위에 물을 뿌리지 않아요. 다 증발해 버리니까요. 대신 땅 속에 이 호스를 묻었습니다. 점적 관수 시스템이죠. 그녀가 호스를 들어 보였습니다. 미세한 구멍들이 뚫려 있었습니다. 이 구멍으로 물방울을 똑똑 떨어뜨려요. 정확히 벼뿌리 근처에만요. 낭비되는 물이 없죠. 당신들이 스프링클러로 100을 쓸 때 저희는 10만 씁니다. 점적 관수, 사막 농업의 교과서적인 기술입니다. 하지만 벼농사에 이걸 적용했다고요? 벼는 물에 잠겨야 자라잖아. 거짓말하지 마. 그건 고정관념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건식 벼 품종은 뿌리가 깊게 뻗어서 적은 물로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녀가 땅을 가리켰습니다. 이 흙을 보세요. 촉촉하죠? 그녀가 흙을 한 줌 쥐어 보이자 물기가 배어 나왔습니다. 보수제를 섞었습니다. 고분자 폴리머죠. 물을 머금고 있다가 식물이 필요할 때만 내어줍니다. 땅 속에 작은 저수지를 만든 셈이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완패였습니다. 기술력, 전략, 그리고 자연을 대하는 태도까지 모든 면에서 졌습니다. 물 좀 줘. 제 입에서 비명 같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중국팀 캠프에는 마실 물조차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필요 없었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그때 윤서아가 철조망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생수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드세요. 그녀가 물병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허겁지겁 받아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적장에게 구걸하다니. 왜 주는 겁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적이잖아요. 우리가 망해야 당신들이 이기는 거잖아요. 윤서아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적이라뇨. 우리는 같은 땅에서 밥을 구하는 농부들일 뿐입니다. 가뭄 앞에서는 국경도 경쟁도 없어요. 살아야죠. 같이. 그녀의 뒤로 빅토르 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보씨, 우리 고려인들은 거의 90년 전 빈손으로 이 땅에 왔을 때 카자흐스탄 사람들에게 빵 한 조각을 얻어먹고 살았소. 배고픔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지. 자네들 밀밭이 죽어가는 걸 보니 마음이 아프네.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작게 느껴졌습니다. 7천억 원이라는 돈으로 거들먹거렸던 제 오만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윤서아가 물었습니다. 저희 관수 시스템을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다 살릴 순 없겠지만 남은 밀이라도 구해야죠. 하지만 그러면 당신들 물이 부족해질 텐데. 괜찮아요. 조금씩 아껴 쓰면 버틸 수 있습니다. 같이 살아야죠.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계산도 전략도 없는 순수한 휴머니즘. 그 앞에서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중국 농업부 수석 엔지니어라는 직함도, 대륙의 자존심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저 목마른 한 인간으로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날 밤 한국팀과 중국팀 엔지니어들이 함께 모여 호스를 연결했습니다. 철조망 사이로 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의 물이 말라가는 중국 밀밭을 적셨습니다. 국경을 넘는 물줄기. 그것은 단순한 관계 수로가 아니었습니다. 화해와 생명의 핏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풍경 뒤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윤서아가 그토록 이 땅을 지키려 했던 진짜 이유, 그리고 빅토르 최 노인이 거의 90년을 기다려온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쏴! 말라비틀어진 대지 위로 물이 흐르는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한국팀의 저수조에서 연결된 검은 호스를 타고 생명의 물이 우리 중국 구역으로 넘어왔습니다. 쩍쩍 갈라진 땅이 물을 머금고 짙은 갈색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넋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7천억 원의 예산으로도 막지 못한 가뭄이었습니다. 최첨단 위성 제어 시스템도 거대한 펌프장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750억 원짜리 한국팀이, 그것도 경쟁 상대인 우리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밀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잎사귀에 다시 물이 오릅니다. 부하 직원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죽어가던 허베이 3호 밀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적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왜? 도대체 왜 우리를 돕는 거지? 저는 윤서아 대표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흙투성이가 된 작업복을 입고 빅토르 최 노인과 함께 수로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윤 대표,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밀이 다 죽으면 당신들이 확실하게 이기는 거 아닙니까? 60% 이상이 죽은 마당에 나머지도 죽게 내버려두면 100% 승리일 텐데요. 제 질문에 윤서아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습니다. 천보 엔지니어님, 승리가 뭐죠? 상대방을 밟고 올라서는 게 승리인가요? 아니면 같이 살아서 더 많은 사람을 먹이는 게 승리인가요? 그야, 경쟁이니까. 농부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은 동업자죠. 당신의 밀이 죽으면 그만큼 식량이 줄어듭니다. 누군가는 굶겠죠. 저는 제 눈앞에서 작물이 죽어가는 꼴을 못 봅니다. 그게 밀이든 벼든 중국 것이든 한국 것이든. 그녀의 단호한 대답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28살의 젊은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대지의 마음을 가진 진짜 농부였습니다. 그리고 이분 덕분이죠. 윤서아가 빅토르 최 노인을 가리켰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1937년 강제 이주 열차에서 내린 고려인들이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을 때 카자흐스탄 현지인들이 빵과 물을 나눠줬다고요. 자기들도 먹을 게 부족했는데 말이죠. 그 빵 한 조각이 수만 명의 고려인을 살렸습니다. 빅토르 노인이 거친 손으로 수로의 흙을 다독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맞네. 그때 우리가 배운 건 하나야. 콩 한 쪽도 나눠 먹어야 산다는 것. 자네들 중국 팀도 여기선 이방인 아닌가.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쓰러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지. 그의 말에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거의 90년 전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베푸는 자비.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위대한 유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르신. 저는 빅토르 노인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중국 농업부 고위 관료가 일개 현지인 노인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투박한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농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중국 엔지니어들과 한국팀, 그리고 고려인들이 뒤섞여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점적 관수 기술을 배우고 그들은 우리의 대형 장비 수리를 도와주었습니다. 어이, 왕씨, 그 호스 여기 연결해. 김 반장님, 트랙터 엔진 오일 갈아드릴까요?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도 손짓 발짓으로 소통했습니다. 밤에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컵라면과 양꼬치를 나눠 먹었습니다. 이거 한국 라면 아닙니까? 매운맛 죽이는데요. 중국 양꼬치 소스도 기가 막히네요. 이거 한국 가면 대박 나겠어요. 국경도, 경쟁도 사라진 밤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7천억 원으로 사려고 했던 것은 땅이었지만 정작 얻어야 했던 것은 사람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드디어 운명의 수확일이 다가왔습니다. 6개월간의 대장정이 끝나는 날,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 위로 뜨거운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빛깔은 두 구역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우리 중국 구역은 얼룩덜룩했습니다. 염분 폭풍과 메뚜기 때 가뭄의 상처로 듬성듬성 빈 곳이 많았습니다. 겨우 살아남은 밀들도
키가 작고 이삭이 빈약했습니다. 반면 한국 구역은 와, 탄성이 절로 나왔습니다. 황금빛 융단을 깔아놓은 듯 완벽했습니다. 빽빽하게 들어찬 벼 이삭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쏴 하는 소리가 파도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대지가 부르는 승전가 같았습니다. 수확량 집계 결과 나왔습니다. 심사위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했습니다. 중국팀 목표 대비 마이너스 40%, 최종 실패 판정. 한국팀 목표 대비 플러스 30%, 초과 달성. 품질 최상급 40% 실패 대 30% 초과 달성. 수치로 증명된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7천억 원의 자본이 750억 원의 지혜 앞에 무릎을 꿇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패배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윤 대표,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당신들이 이겼습니다. 완벽하게요. 윤서아는 제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첨보 엔지니어님, 우리가 이긴 게 아닙니다. 이 땅이 이긴 겁니다. 우리는 그저 땅의 목소리를 들었을 뿐이에요. 그때 빅토르 최 노인이 갓 수확한 벼 이삭 한 줌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 냄새, 맡아보게. 그가 벼 이삭을 제 코끝에 대주었습니다. 구수하고 달콤한 냄새, 흙 냄새와 햇볕 냄새가 섞인 생명의 향기였습니다. 거의 90년 만이야.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토록 드시고 싶어 했던 고향 쌀밥 냄새야. 이 척박한 소금 땅에서 기어이 벼를 키워내다니. 장하다. 정말 장해. 노인은 벼 이삭의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윤서아의 눈에서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약속 지켰어요. 이제 마음껏 드세요. 고향의 맛.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한국팀이 이 기적을 만들어낸 진짜 힘을. 그것은 최첨단 기술도 미생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이었습니다. 거의 9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조상들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루겠다는 간절함. 그 뜨거운 마음이 차가운 소금 땅을 녹이고 생명을 피워낸 것입니다. 그날 밤 성대한 수확 잔치가 열렸습니다. 갓 지은 햅쌀밥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자, 드시지요. 윤서아가 제게 밥 한 공기를 건넸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하얀 쌀밥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씹을수록 단맛이 배어 나왔습니다. 짭짤한 눈물 맛도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전 세계의 산의 진미를 다 먹어봤지만 이 밥맛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저는 밥그릇을 비우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패배를 잊지 않겠노라고. 그리고 언젠가 다시 도전할 때는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농사를 짓겠노라고. 하지만 잔치가 끝날 무렵 윤서아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제가 왜 이 프로젝트에 모든 걸 걸었는지.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은 나침반을 꺼냈습니다. 6개월 전 처음 만났을 때 보여줬던 그 고장난 나침반이었습니다. 이 나침반 뒷면을 열어보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나침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속에는 낡고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접혀 있었습니다. 이분은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여인이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손에는 작은 주머니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제 증조할머니입니다. 1937년 강제 이주 열차 안에서 찍은 사진이죠. 할머니가 손에 쥐고 계신 저 주머니, 뭔지 아세요? 글쎄요. 돈 주머니인가요? 아니요. 벽시입니다. 벽시. 할머니는 피난길에도 벽시를 챙기셨어요. 언젠가 고향에 돌아가면 심겠다고요? 하지만 결국 이곳 크지로르다에 묻히셨죠. 벽시를 품에 안은 채로요. 윤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심은 알이랑 벼의 모태가 된 유전자. 바로 할머니가 남기신 그 벽시에서 추출한 겁니다. 거의 9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씨앗을 제가 깨운 거예요.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심은 것은 단순한 계량종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90년 전 한 여인이 목숨 걸고 지켜낸 희망의 씨앗이었습니다. 역사가 되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가 보고 계시니까요. 그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의 90년 전 이곳에서 쓰러져간 수많은 고려인들의 영혼처럼. 천보씨, 당신들의 7천억 원은 대단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거의 90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시간이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패배였습니다. 수학의 기쁨도 잠시, 며칠 뒤 크지로르다에는 전 세계에서 날아온 헬리콥터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농업부 장관, 그리고 UN 식량농업기구 조사단이 도착한 것입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는 이 기적을 직접 확인하러 왔습니다. 천보 수석 엔지니어, 결과 보고를 시작하게. 카자흐스탄 장관이 근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가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농업부의 자존심이 걸린 자리였지만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보고드립니다. 중국팀 만리장성 프로젝트 최종 실패입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7천억 원을 쏟아붓고 실패라니.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실패 원인이 뭔가? 자연을 이기려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땅을 정복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1m 깊이로 갈아엎고 화학 비료를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지하의 염분을 깨웠고 토양 생태계를 파괴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면 한국팀은 땅과 대화했습니다. 카메라가 일제히 윤서아 대표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담담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한국팀 아리랑 프로젝트 예산 750억 원, 최종 성공, 목표 대비 130% 달성. 특히 제가 숨을 골랐습니다. 토양 염분 농도가 50% 감소했습니다. 한국팀이 투입한 미생물과 특수 벼 품종이 소금기를 정화한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수학이 아닙니다. 땅의 치유입니다. 오, 장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UN 조사단원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나 윤서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윤 대표, 당신들이 해낸 건 기적입니다. 우리 카자흐스탄의 100년 수건을 풀었습니다. 이 죽음의 땅을 황금 들판으로 바꾸다니. 대통령이 윤서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윤서아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대통령님,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주인들이 한 겁니다. 그녀가 뒤에 서 있던 고려인들을 가리켰습니다. 낡은 정장을 차려입은 노인들이 수줍게 서 있었습니다. 그들 중 빅토르 최 노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카카, 제 아버지가 1937년 이곳에 버려졌을 때 손에 쥐고 있던 건 벽시 한 줌이었습니다. 언젠가 고향의 쌀 맛을 보겠다고요? 하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죠. 오늘 그 꿈을 이뤘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품에서 하얀 쌀이 담긴 작은 주머니를 꺼내 대통령에게 바쳤습니다. 이 쌀은 우리 아버지들의 피와 땀입니다. 받아주십시오. 대통령은 주머니를 받아 들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향기롭군요. 정말 향기롭습니다. 이 쌀을 아리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 카자흐스탄과 고려인의 우정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고려인 노인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거의 90년의 한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이어졌습니다. 공식 행사가 끝나고 윤서아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천보 엔지니어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녀는 저를 데리고 한국 구역의 한 구석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비석 하나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1937년 강제 이주 희생자들을 기리며 비석 앞에는 다 수확한 벼 이삭과 하얀 국화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실 제 증조할머니 무덤이 이 근처 어딘가에 있다고 들었어요.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요. 윤서아가 비석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고향을 그리워하셨대요. 아리랑 노래만 나오면 하염없이 우셨다고. 그래서 제가 이 프로젝트 이름을 아리랑으로 지은 거예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보고 계세요? 저 약속 지켰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여기 황금 들판이 할머니 이불이에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녀가 싸운 대상은 중국이 아니었습니다. 7천억 원의 자본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90년이라는 세월, 그리고 망각과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윤 대표, 당신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제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아니요. 천보 씨, 승리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바로 이분들이죠. 그녀가 고려인들을 가리켰습니다. 저분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흙의 성질, 바람의 방향, 물길의 흐름, 모든 걸 알려주셨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지혜였죠. 그때 빅토르 최 노인이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도 고생 많았네. 중국 팀도 열심히 했어. 결과는 좀 아쉽지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지 않나? 하하. 그의 너털 웃음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네, 어르신.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돈보다 귀한 게 있다는 거요. 저는 윤서아와 빅토르 최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그날 밤, 저는 카자흐스탄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국 농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황금빛 벼 이삭들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은 마치 수만 명의 촛불이 켜진 것 같았습니다. 거의 90년 전 이곳에서 쓰러져간 영혼들이 밝히는 희망의 불빛처럼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꾹꾹 눌렀었습니다. 크지로르다에서 나는 기술을 보았고 그들은 역사를 보았다. 나는 땅을 이기려 했고 그들은 땅을 위로했다. 완벽한 패배를 인정한다. 이 수첩은 제가 중국 농업부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의 초안이 될 것입니다. 비록 해임될지라도 진실만은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비행기 트랩에 오르기 전 윤서아가 뛰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천보씨, 이거 가져가세요. 이게 뭡니까? 벽씨예요. 알이랑 1호 벽씨. 중국 가서 심어보세요. 염분 많은 땅에서도 잘 자랄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귀한 걸 경쟁자에게 줘도 됩니까? 특허 기술 유출 아닌가요? 윤서아는 활짝 웃었습니다. 기술은 나누라고 있는 거잖아요. 중국에도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드려야죠. 할머니도 그러셨을 거예요. 저는 벽씨 상자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7천억 원보다 더 무겁고 더 뜨거운 선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잘 키우겠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크지로르다의 대지, 검은색 중국 구역과 황금색 한국 구역이 선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경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된 마음, 그리고 거의 9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화해의 물결만이 보였습니다. 안녕, 크지로르다. 안녕, 아리랑.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화려한 환영 인파가 아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감사원 직원들이었습니다. 천보 동지, 농업부로 동행하시죠. 청문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7천억 원을 날려 먹은 책임자를 그냥 둘 리 없었죠. 저는 담담하게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청문회장은 살벌했습니다. 50명의 위원들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천보, 7천억 원을 허공에 날리고 빈손으로 돌아왔나? 변명이라도 해보게. 위원장이 책상을 치며 호통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윤서아가 준 벽시 상자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빈손이 아닙니다. 이걸 가져왔습니다. 그게 뭔가? 쌀인가? 네. 한국팀이 개발한 알이랑 벽시입니다. 소금 땅에서도 잘 자라는 기적의 쌀이죠. 저는 벽시 한 줌을 집어들어 위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위원장 동지, 우리는 7천억 원으로 콘크리트를 쏟아부었지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750억 원으로 이 씨앗을 심어 성공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좌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땅을 돈으로 샀지만 그들은 땅을 마음으로 샀기 때문입니다. 거의 90년 전 그 땅에 묻힌 조상들의 피와 땀, 그리고 잊지 않겠다는 기억, 그것이 그들의 무기였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진 건 기술이 아닙니다. 정신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역사를 기억하는 그 정신에 진 것입니다. 청문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했습니다. 위원장의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했습니다. 지금 한국을 찬양하는 건가?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중국이 진정한 대국이 되려면 돈 자랑이 아니라 이런 정신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벽시를 다시 상자에 담았습니다. 저는 해임되겠죠. 하지만 이 벽시만은 연구소에 보내주십시오. 우리 중국의 척박한 땅에서도 희망을 싹 틔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입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칠 뒤 저는 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합니다. 저는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 작은 농사를 지을 생각입니다. 윤서아가 준 벽시를 심어서요. 그리고 언젠가 황금빛 들판이 만들어지면 그녀를 초대하고 싶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습니다. 윤 대표, 당신이 옳았어.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베이징의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저 멀리 카자흐스탄의 별들이 반짝이는 것 같습니다. 거의 90년 전 고려인들이 보았던 그 별들이겠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어디선가 구슬픈 노래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슬픔을 넘어 희망으로 승화된 그 노래가 제 가슴을 울립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예산 7천억 원 대 750억 원. 피해율 60% 대 0%. 수확량 목표 대비 마이너스 40% 대 30%. 중국 수석 엔지니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땅을 정복하려 했고, 그들은 땅을 위로했습니다. 완벽한 패배를 인정합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비닐하우스나 짓는 나라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90년 전 강제 이주 열차에서 품에 안고 온 벽시 안주미, 소금 사막을 황금, 들판으로 바꿨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땅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한 문장만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수록 묵묵히 싸우는 우리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응원입니다.